자, 그렇게 전라 좌도의 수군을 이끌었던 이순신은 승진합니다. 그래서 전라, 충청, 경상 이렇게 3도 수군을 통솔하는 3도 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한마디로 조선의 수군 총사령관이 된 겁니다. 근데 뭐 너무 당연하잖아요. 이 정도. 당연하죠. 그죠? 자, 임진왜란의 승기가 이 조선으로 넘어오고 그렇게 전쟁 시작 1년 만에 빼앗겼던 한성도 되찾을 수 있었죠. 와. 자, 그런데 앞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죠? 지금 이순신 장군님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요? 의금부에 잡혀갔다고. 그렇잖아요. 네. 아니, 지금 이 엄청난 역대 승리. 뭐안 맞는데요. 그렇죠? 잡혀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끌려간 이유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바로 이순신의 게으름. 어? 게으름이요? 전혀 게으름과는 상관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말이 안 돼.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부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군과 그 휴전이 길어지던 어느 날 선조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선조의 말이거든요. 이순신은 처음에는 힘껏 싸웠으나 그 뒤에는 작은 적일지라도 잡는데 성실하지 않았고 또 군사를 일으켜 적을 토벌하는 일이 없으므로 내가 늘 의심하였다. 우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충격. 아니 그때 승리해서 엄청 기뻐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런 말을 했다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이때 이순신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수군에게 내린 명령 뭐였습니까? 해전을 피해라. 피해라. 네, 맞습니다. 이순신 피하라는 얘기 아니었습니까, 지금. 그죠? 일방적으로 회피하는 적과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 격투기 할 때 상대가 너무 세잖아요. 그럼 그 선수랑 다 안 싸운다 해가지고 경기가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막 제가 엄청 세요. 그러면은 그 단체에 있는 선수들한테 김동현이랑 싸워 하는데 안 해. 여러 이유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뭐 다른 팬분들이 혹시나 김동현 왜 이렇게 안 싸우지? 이제는 싸울 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약간 그런 건가? 싸울 수 없는 거 그거네요. 딱 그런 상황. 근데 교수님 이순신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거 그냥 선조한테 솔직히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당시에 이순신은 전쟁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선조에게 아주 정확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조 임금이 그 보고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아주 큰 승리를 계속 거뒀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순신이 게을러졌다. 그래서 자신이 나가서 싸우라 하는 명령을 어기고 있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괘씸해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자, 실제 시험에 나왔던요. 큰별쌤의 별의별 문제.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미초친 이 전쟁의 영향으로 옳은 것은 한산도 역사길은 왜군의 침략으로 시작된 이 전쟁에서 활약한 이순신 장군의 자취를 볼 수 있는 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부하들과 작전을 제승당 한산도 대첩의 하객진이 펼쳐진 바다가 보이는 전망대 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영향으로 옳은 것. 1번 보빙사가 파견되었다. 2번 강동 육조가 확보되었다. 3번 천리장성이 축조되었다. 4번 일본에서 도자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5번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정답은 동현 씨. 이건 자, 진짜 이거- 그동안이 필요하다. 그렇지. 그동안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렇죠. 그동안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하다. 그냥 딱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몇 번? 1번 처음 들어본 말이고요. 2번도 처음 들어봐요. 3번도 전 중국이잖아요. 5번도 사실은 저는 뭐 외교 장각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어허. 근데 우리가 도자기 배웠어요. 4번. 대박. 야, 박수 한번 주세요.
배운 게 4번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배운 게 4번밖에 배운 게 없어요. 4번밖에 없어가지고. 맞습니다. 이 한산 대첩이 벌어진 시기는 임진왜란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4번. 4번. 지난 여행 잘 기억하고 계셨다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선조는요, 눈과 귀를 닫고 이순신을 향한 의심과 불신을 키워갔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안 그래도 이순신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선조, 이 선조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폭발이요? 이순신한테? 네, 아하. 폭발이요? 1597년에 접어든 어느 날, 조선 조정에 아주 솔깃한 첩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당시 일본군을 이끄는 두 장수 고니시 가또. 근데 굉장히 앙숙 관계였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고니시가 조선 조정에 정보를 흘린 겁니다. 자, 어떤 정보였냐면요, 가또가 군대를 끌고 바다에 나갈 예정이니 그때 공격하시지요. 우와. 우와. 에? 근데 조선 정부도 지금 사실 이 첩보가 맞아 안 맞아 고민할 거 아니에요. 고민하죠. 예. 근데 이 둘의 어떤 관계를 딱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고니 씨의 정보가 요거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거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섣불리 출전했다가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전략적 판단 아래 이순신은 신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과연 이 망설이고 있는 이순신의 모습을 본 선조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위에 이제 계급 간에 그래도 위잖아요, 훨씬. 그런데 자존심에 많이 상처를 입는 순간이죠. 맞습니다. 분노합니다. 어떻게 분노했는지 한번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와서 갓도의 목을 베어 오더라도 결코 그 죄는 용서해 줄 수 없다. 오! 아주 화가 단단히 났네요. 단단히 많았죠. 이순신 장군도 그 당시에 이제 조정의 분위기는 파악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본인이 파직될 것이라는 거. 그리고 본인이 파직되면 조선 수군과 나라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 그 정도는 이제 생각하고 있었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사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순신도 이제 나가야겠다 하고 나갔을 때는 좀 늦은 거죠. 이미 선조 임금의 체포 명령이 내려진 다음에 아이고. 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 선조의 명령에 불복종했다는 죄목으로 1597년 2월 26일 죄인이 된 이순신은 한성에 있는 의금부로 압송됩니다. 당시 의금부에서 모진 고문을 맡던 이순신의 나이, 이때가 53세였습니다. 53세? 63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죄인이 된 이순신. 그의 몸과 마음 멀쩡할 수 있었겠습니까? 결국 이순신은 투옥된 지 28일 만에 겨우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인간 이순신으로서는 가장 괴롭게 느껴졌을 1597년 그 해의 첫 일기는 이순신이 감옥에서 풀려난 4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1597년 4월 1일) 맑음 옥문 밖으로 나왔다. 근데 뭔가 멋있는데요, 저는? 느낌이. 저는 여기 억울함과 함께 앞으로의 어떤 각오가 다 여기에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와, 옥문 밖으로 나왔다. 맞습니다. 바로 이날의 일기 첫머리는 맑을 청,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날씨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맑은 하늘을 봤던 이순신. 여러분이 이순신이라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나온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살아가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여기 군인은 또 명예가 전부인데 그렇죠. 그걸 다 잃었잖아요. 그렇죠. 아, 내 기분은 장마인데 왜 맑지? 결국 구사일생으로 사형만은 면한 이순신. 자, 의금부에서 풀려난 이순신이 간 곳 과연 어디였을까요? 궁금해요. 그 직책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네. 이순신은 결국 바다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네, 사실 이순신에겐 그를 기다리는 또 다른 처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조는요, 이순신의 처형을 보류한 거지 죄를 용서한 게 아닙니다. 아니, 아유, 진짜. 가거라. 허나 살아서 날 다시 봐서는 안 될 것이다. 외적과 싸우다 죽어야 할 것이다. 알겠느냐? 바로 백의 종군, 흰백 옷의 쪽칠종 군사군. 직역을 하자면요, 흰 옷을 입고 군대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교수님, 그 백의종군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뭐 어떤 처벌인가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강제 노역에 동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아, 현대적인 표현을 하자면 보직해임 정도? 그러니까 다른 지휘관에게 가서 자문을 하거나 보좌하거나 또는 직접 전투에 참가해서 전공을 세워서 스스로 자기의 죄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처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군인은 군인이에요. 자, 그런데 직책을 모두 잃어버린 겁니다. 자, 과연 그는 어디로 향했을까요? 이순신이 가야 할 곳은요, 한성에서 이렇게나 멀리 떨어진 경상남도의 합천 초계였습니다. 83세 노모가 아들을 보기 위해 전라남도 여수에서 한성으로 올라가는 그 험한 백길에 몸을 맡겼던 거예요. 아들 만나러. 그런데요, 이 전남 법성포에 이르러서 이 배를 대고 밤잠을 청하던 그때 이 하필 이 닷줄이 풀리면서 어머니가 이 주무시고 있던 그 배가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사고로? 어머니 입장에서는 혹시 그랬지 않았을까?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 거기서 호흡이 있어. 그러니까 못 볼 수도 있다는 그렇죠. 마음. 그 마지막 얼굴 한 번이라도 보고 싶었던 그런 마음. 그 귀한 아들이 무사한 모습을 보기 위해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길을 나섰던 것이었죠. 아이고야. 뭐 누구에게나 가슴이 미어지는 일이었겠지만 이순신과 그의 어머니는 특히나 애틋한 모자 관계였습니다. 이순신에게는요, 원래 2명의 형이 있었는데요, 모두 일찍 죽었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순신은요, 어머니가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존재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난중일기의 첫 번째 기록 어떤 내용일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첫 번째 기록. 이제 첫 번째 기록. 오, 그거 궁금해요. 그러니까 딱 열면 다 시작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첫 일기부터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어머님 곁을 떠나서 2번이나 남도에서 설을 쇠니 간절한 그리움을 이길 수 없다.
이뿐만 아니고요. 난중일기에는 어머니 이야기가 무려 100여 번이나 등장합니다. 100여 번? 네. 그러니까 정말 때만 되면 어머니에 대한 그 그리움. 어머니를 향한 그 이순신의 이런 지극한 효심은 그 난중일기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에 대한 그 마음 느껴지시죠? 네. 그런데요, 이순신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찢어 놓는 일이 그 뒤에 또 생깁니다. 이순신은 지금 어떤 상태다? 죄인. 죄인. 맞습니다. 백의 종군 중인 죄인이잖아요. 장례를 치른다고 아산에서 시간을 지체할 수 있다 없다? 나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와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으랴. 어서 죽는 것만 갖지 못하구나. 어머니를 잃은 그 순간 인간 이순신은 죽음까지 생각할 정도로 괴로웠던 겁니다. 와. 돌아가신 어머니 영정을 뒤로 한 채 떠난 이순신. 합천의 권율 밑에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를 백의 종군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흘러 1597년 7월. 이순신에게 또 하나의 엄청난 소식이 전해집니다. 정말 그가 열과 성을 다해 지켜냈던 정말 자신의 그 분신과도 같은 그 수군이 괴멸했다는 겁니다. 이순신이 떠난 조선 수군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이걸 알려면 우리는 또 다른 인물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이순신과 악연으로 얽힌 바로 이 사람. 원균. 자, 원균은요, 이순신보다 5살 많고요. 무과급제는 무려 10년이나 빠른 이순신의 대선배였습니다. 선배, 네. 그런데 임진왜란이 터지니까 까마득한 후배 이순신이 영웅이 된 겁니다. 네. 게다가 이순신은요,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되면서 원균의 상관까지 되었던 것이죠. 배 아프죠. 원균은 못마땅했습니다. 시기, 질투는 물론이고요.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순신은 머뭇거리면서 전투에 나가지 않아. 이거 손조가 했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원균은 이순신을 모함했습니다. 네. 당시 바다에서 왕로를 탄다라는 말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분 나쁜 소리가 아마 왕에게도 전달되지 않았을까요? 아유. 이순신이 바다의 왕 노릇을 한다는 원균의 모함, 이 말을 들은 선조 당연히 기분이 나빴을 겁니다. 안 그래도 이순신에게 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던 선조의 불신은 당연히 한층 깊어졌겠죠. 자, 이런 선조가 원균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하신지 아십니까? 완전 칭찬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란히를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때문이었을까요? 이순신이 쫓겨난 바로 그 자리, 삼도 수군 통제사는요, 자연스러운 수순처럼 누구의 차지가 됐을까요? 원균. 원균의 차지가 된 겁니다. 자, 이순신이 떠난 자리를 차지한 원균. 그때 선조는요, 새로운 수군 지휘관 원균에게 부산에 주둔한 일본군을 공격하라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원균은 부산 앞바다로 출전합니다. 조선 수군의 전체 함대를 할 수 있는 이 판옥선 160여 척을 모두 이끌고 갑니다.
결과는 대패합니다. 와, 피 대패합니다. 많은 그 많은 배들. 그러니까요. 이때 이 조선 수군 전체가 완전히 박살이 나는데요. 이게 바로 임진왜란 조선 수군 역사상 최악의 패배 7천량 해전입니다. 7천량 천냥. 해전. 네.